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건 4년 전 2020년의 어느 겨울이었어요. 무척 추운 날이었어요. 새벽같이 식당에 나가셔서 장사 준비를 하시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마셨죠. 그나마 다행인 건 발견이 빨리 된 거였어요.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 분께서 쓰러진 아버지를 일찍 발견하고는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해주셨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안면 마비와 팔다리 일부가 마비되고 마셨어요. 아직까지도 재활을 하고 있으실 정도였죠. 덕분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은 폐업 직전까지 갈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여파도 크게 한몫했고요. 이렇게 갑자기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자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한 곳의 문제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했거든요. 그때 가장 먼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건 제 아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대신 제가 식당에 나가 일을 했기에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깊은 밤만 되면 아내는 저 몰래 외출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젯밤에도 나가는 소리 나던데 새벽마다 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자고 있던 거 아니었어? 문소리에 깼지.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지. 이제 돈에 쪼달리는 인생 그만 살고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나 몰래 밤에 일해? 일? 일은 무슨, 그딴 걸 내가 왜 아니? 그냥 평생 일 안 하고 살 방법 찾았지. 로또라도 된 거야?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았지. 지금은 말할 수 없고 조만간 다 말해줄게. 엄청난 대박 사건을. 아내는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들만 제게 늘어놓았습니다. 너무나 궁금했던 제가 아무리 물어도 그 이후에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내가 말한 대로 엄청난 사건이 저희 집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말았네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제 고향 동네에 작은 선술집이었어요. 그때 제가 31살이었는데 오랜만에 동창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당시만 해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죠. 아내 일행은 여자들만 4명이었어요. 마침 저와 제 친구들도 딱 4명이었죠. 혈기왕성한 청춘 남녀들이니 합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었지만 저와 제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 친구들 술 테이블에 있는 빈 소주병들을 보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분명 중간중간에 술집 직원이 빈 병을 치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병쯤 되는 빈 소주병이 테이블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끄럽긴 어찌나 시끄럽던지 왜 술집에서는 보통 노래를 크게 틀어놓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친구들은 화통을 삶아 먹은 건지 째지고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술집 노래소리가 잘 안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자고 말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자리를 일어서려는 그 찰나 제 아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야, 아까부터 뭐라고 꿍시렁거리면서 꼬라보냐? 제가 한 덩치를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남자들한테도 시비를 먼저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키 160cm도 안 될 것 같은 쪼만한 여자애가 먼저 시비를 거니 새삼 황당하고 새롭대요. 그쪽 안 쳐다봤어요. 안 보긴 뭘 안 봐. 왜, 예쁘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지더군요. 솔직히 안 예뻤거든요. 화장한 작은
나무늘보같이 생겼어요. 웃어? 너 일로 와봐. 조용히 술 드시고 집에 가서 얌전하게 잠이나 자요. 험한 세상에 괜히 시비 걸지 말고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진심 어린 충고까지 해줬죠. 그러자 아내가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제게 걸어오더라고요. 오는 길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들까지 와장창 쓰러뜨리면서요. 저야 뭐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했죠. 그렇게 제 앞에 온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제 머리에다가 한 바가지 토를 하고는 쓰러져 잠들더군요. 아내는 이미 그때 만취 상태였던 거죠. 저는 바로 기겁하며 물러났지만 이미 다 뒤집어 쓴 뒤였어요. 진짜 아내가 여자만 아니었다면 끌고 나가서 공중에서 몇 바퀴 돌리고 던져버렸을 거예요.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만취해서 기절한 아내는 아내 친구들이 데리고 갔고 저도 그날 하루를 왕전히 망쳐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제겐 악몽 같은 하루였죠. 그리고 다시는 그 나무늘보 같은 여자를 안 볼 줄 알았는데 제가 작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 정말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제 친구 여동생의 친구더라고요. 술집 사건 이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서요. 아내도 자기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저랑 딱 마주친 거죠. 아이, 그 나무늘보? 뭐라는 거야? 너 나 기억 안 나? 저번에 술집에서 나한테 시비 걸다가 나한테 한가득 토하고 도망갔잖아. 내가? 그래, 네가. 취했냐? 왜 대낮부터 헛소리야? 내가 언제 해? 아내는 그런 적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진짜 황장하고 열받더라고요. 아내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 주먹으로 머리를 좀 두드려 주려다가 간신히 참았네요. 아내는 친구들과 통화 후 그제야 자기 잘못을 인지했죠. 그래도 사과 한마디 없더군요. 오히려 제가 느끼하게 생겨서 자기가 토한 거 아니냐는 개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기분 나빠서 친구들에게 다음에 보자고 말하고는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에게 제 연락처를 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과할 생각이면 그때 친구 집에서 봤을 때 하지. 왜 또 사람을 갈아오라야? 아, 그냥 좋게 사과 좀 받아요. 미안하다잖아. 몇 번 더 미안하면 아주 치겠다, 어? 저는 당시 아내와 좋은 기억도 없었기에 전화로 사과만 받고 없던 일로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기더라고요.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나 어쩐다나 진짜 사람 귀찮게 하더군요. 그땐 전혀 몰랐죠. 이 인간이 이렇게 찰거미처럼 들러붙는 이유를요. 알았다면 당장 전화 차단하고 제 몸에 소금이라도 뿌렸을 겁니다. 어쨌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저 귀찮기만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 밥 안 먹어주면 계속 연락이 올 것 같아서 시내에서 아내를 만나 밥을 먹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최악의 잘못된 선택이었네요. 애당초 만나지도 말았어야 했어요. 그 이후에도 아내는 심심하다며 때때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처음 몇 번은 거절을 하다가 어느 주말은 저도 약속도 없고 심심해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다가 저녁 먹고 술을 한 잔 마신 날이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아내는 정말 술을 잘 마시더군요. 알코올 중독자 마냥 소주를 글라스 컵에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내보다 더 술이 약했나 봅니다.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았죠. 기억이 전혀 안 나더군요.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집이었습니다. 아니, 모텔이었죠.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니
한 침대 안에 제가 아내와 누워있더군요. 와,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바로 살금살금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는데 딱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내와 연락을 안 했죠.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었기에 제가 어디까지 사고를 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만나자고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중요한 할 말이 있다기에 바짝 긴장을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저 임신했어요. 오빠 아이예요. 뭐? 아이, 그럴 리가. 나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발뺌하겠다는 거예요? 발뺌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아이, 뭘 했던 기억이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음침한 곳에 독거미가 그물을 펼쳐놓은 듯 했어요. 저는 그냥 불쌍한 한 마리의 날파리였죠. 아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게 던지더군요. 바닥에 떨어진 그것을 주워서 보니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져 있더군요. 오빠가 책임져요. 아내는 제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통보하기 전에 이미 이곳저곳에 다 말한 듯 했습니다. 제 친구들까지 저보다 먼저 아내의 임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죠. 집에서도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동네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내의 임신 소식은 제가 가장 늦게 들은 듯 했습니다. 이런 정신 빠진 놈을 보았나? 아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날 아버지에게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30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중학교 때 아빠 잠바에서 담배 훔쳐서 피워본 이후 처음이었죠. 아내의 아버지에게도 전화가 와서는 귀에서 피가 나도록 욕을 들어야 했죠. 한 3시간은 욕을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현기증이 나더군요. 아이, 그만요. 아이, 이놈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이, 그만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네 놈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결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 아내가 26살 뿐이 안 된 나이였어요. 아내와 결혼하고 동네에 소문이 빨리 돌았는지 길을 걸을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한마디씩 하시더군요. 아이, 남자다, 남자야. 그래, 책임질 일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잘 살게요. 좋게 봤더만 아주 나쁜 놈이었네 그려. 속에는 눈구렁이가 1000마리는 들어있어서는 아니 술 먹이고 그 처자 잡아들였다며? 때가 어느 땐데. 그게 제가 잡아뜨린 건 아니고. 됐다 이놈아, 썩을 놈.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지만 쓴소리를 한마디씩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에는 회사 갈 일이 아니고는 집 밖을 잘 나가지도 않았죠. 나가봐야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으니까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진짜 제 스트레스는 집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집이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아내는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었거든요. 물론 결혼 전에도 일을 전혀 안 한 아내였죠. 그래서 결혼식도 제가 모은 돈과 아버지에게 일주일간 맞아가며 얻어낸 돈으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말 그대로 몸만 들어왔어요. 귀하디 귀한 내 딸, 임신시켜서 데리고 가는 주제에 혼수고 뭐고 해달라고 하면 정말 금수만도 못한 겁니다. 네네,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결혼을 어떤 방식으로 했던 간에 적어도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산다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결혼 전 해오던 생활을 결혼해서도 그대로 했습니다. 빨래와 설거지는 당연히 안 했어요. 제가 퇴근 후 몰아서 해야만 했어요.
다용도실에 가면 배다로 남은 플라스틱 포장 용기가 정말 산을 이루고 있었고요. 당신도 가정주부답게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집에서 아주 귀신 나오겠어. 지금 잔소리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이 나이에 임신해서 애 키우게 생긴 나한테? 그 말이 아니라. 또 웃네? 이게 웃겨? 그리고 나 임산부야. 임산부한테 집안일을 시켜? 동네에 소문 좀 나봐야 정신 차릴래? 좋게 말해도 날카롭게 받아치니 할 말이 없더군요. 입만 열면 서로 간 싸움이 되니 그냥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요. 무엇보다 제가 죄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날 밤의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누나가 입을 열더군요. 올케 뱃속의 아이가 정말 네 아이 맞아? 그러지 말고 친자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 그걸 어떻게 말해. 가뜩이나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은 나만 보면 씹어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바라보시는데 아마 친자 검사하자고 하면 나 생매장 하실걸? 너 올케 임신시킨 날 밤 기억 하나라도 나? 당연히 안 나지. 거봐. 그런데 어떻게 네 아이라고 확신해? 결혼이야. 네가 갑자기 하겠다고 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치워서 내가 별말을 못했는데 올케가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무슨 이야기? 자세한 건 알 거 없고 올케한테 한번 말해봐. 친자검사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 그게 부부 사이 믿음에도 좋은 거야. 내가 널 무척이나 의심하고 있으니 우리 친자검사 해볼래? 라고 말하는 건데 무슨 부부간의 믿음에 좋아. 됐어. 요즘 가뜩이나 맨날 싸우는데. 나도 수진이 말에 동의한다. 네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누나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매일이 부부싸움인 저희 부부를 조용히 보고 있기에는 누나가 많이 답답했나 봅니다. 무엇보다 아주 나중에 누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누나가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술자리를 많이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어울리는 남자가 많다는 이야기를요. 제가 결혼 후 그 이야기를 누나 친구 중 한 명이 누나에게 해준 거였습니다. 제 아내 김미지는 남자 관계가 문란하기로 소문난 여자이니 조심하라고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누나가 제 아내를 의심한 것 같았어요. 친자검사요? 형님, 지금 저 의심하세요? 지금 미치신 거? 미친 거 아니고 옳게 의심하는 것도 아니야. 그저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싫어요. 안 해요. 뭐? 왜 안 해? 구린 거 없으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구린 거요? 참나.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네. 그래요, 해요. 하자고요. 그런데 만약 검사에서 민준 씨 아이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곱게는 못 넘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차나 한 대 뽑아줘요. 차? 자동차? 네. 산부인과 검사 받으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아이 낳으면 차는 한 대 있어야 하니까요. 알았어요? 좋아. 국산 중형차 한 대 뽑아줄게. 됐지? 그렇게 아내는 뱃속의 아이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국내에서는 태아 친자 검사는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해외에서 검사를 해준다고 하여 국내에 있는 대행 업체를 찾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열이 잔뜩 받았는지 추가금까지 내며 스피드 검사를 요청하더군요. 그 모습에 누나가 좀 쫄았었죠. 그렇게 일주일 만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누나가 상상한 그것이 아니었죠. 차 골라. 외제차도 될까요, 형님? 국산차라고 했잖아. 알았어요, 알았어.
아내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나는 아내에게 차를 한 대 뽑아주게 되었죠. 너 정말 그날 일 기억 하나도 안 나? 몇 번을 물어봐. 정말 한 개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네 매형도 술 만취해서 들어오면 내가 막 유혹해도 절대 부부관계 못한다니까. 그냥 쓰러져서 기절해서 자는 거야. 그런데 네가 완전 만취했다면 올케가 무슨 수로 임신을 해? 당연히 올케가 널 덮친 거겠지. 아이, 그런가? 결혼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인사불성인 사람이 무슨 여자를 덮쳐? 내가 볼 때 분명 올케가 널 덮친 거야. 그런데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에휴, 네 결혼 생활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누나와의 그 사건 이후 집에서 제 입지는 더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나의 친자 검사 요청을 장인 장모님께서는 모르시는 듯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말 안 했어. 말하면 속상해 하실 테니까. 무엇보다 당신 입장도 난처해질 테니 내가 입 다물어 준 거야.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나한테 잘해. 알았어? 그래, 고마워. 내가 할 말이 없네. 더 잘할게. 형님이 저러시는 이유 생각해봤는데 나도 잘못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결혼을 했으면 나도 책임감을 가졌어야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고 진행된 결혼이라 그런 걸 가질 여유가 없었나 봐. 나도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잘하자. 아내가 저렇게까지 말해주니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좋은 부부로 백년해로하며 잘 살아보자고 다짐했죠. 그날 이후 야근할 일이 있으면 나서서 했어요. 외벌이로 아이를 키워야 하니 출산 전까지 최대한 벌어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야근이 없을 때는 집으로 달려가 아내를 살펴주었고요. 집 청소도 하고 밀린 설거지도 할 생각이었는데 웬걸요? 아내가 이미 다 해두고 집이 반짝반짝 깨끗해져 있었죠. 제가 노력하는 만큼 아내도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맘때 우리 부부는 사이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진행한 결혼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를 맞춰가며 산다면 누구보다 잘 맞는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왜 옛날 어르신들은 첫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도 잘 살았다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를 더 좋게 본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아내가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일단 엄마는 아내에게 말은 안 했지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일전에 누나가 친자 검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가 나서서 누나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죠. 어린 며느리 임신시켜서 데리고 와놓고는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너무 나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노력했는데 아내가 먼저 부모님에게 다가가서는 잘하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오리고기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동네에서 가장 큰 식당 중 하나가 아닐까 해요. 국도본에 있어서 동네 장사뿐만이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에는 일해주시는 직원분들도 많았죠. 그런데 아내가 한사코 아버지 식당에 찾아가 일을 돕더랍니다. 새아가 홀몸도 아닌데 굳이 나와서 고생할 필요 없다.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쉬다가 손주만 잘 낳아주는 게 우리 늙은이들 도와주는 거야. 집에 있으면 좀이 쑤셔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워낙 집보다는 밖을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람 좀 쐴 겸 나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형님께서 뽑아주신 차도 있고요.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어머니, 그것 때문에 차 이야기한 거 아닌데. 에이, 괜찮아요. 저 다 잊었어요. 그렇게 매일 아버지 식당에 찾아가서는 어머니 일을 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명절이나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 되면 누구보다 나서서 챙겨주는 게 아내였어요. 그것도 저희 집으로 부모님을 초대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내기까지 했죠.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복덩이가 따로 없다고 매일이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내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은 아내를 더욱 예뻐하셨고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은근 아들을 낳기 바라셨나 봐요. 부모님은 며느리가 너무 예뻤는지 주변 지인을 만나면 언제나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효부가 되어 있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눈길에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고 다리 부분 뼈가 부러져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저희 동네는 길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서 목발을 짚고 혼자 다닐 상황도 아니었죠. 그때 먼저 나서준 것이 제 아내였어요. 그러시면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퇴원 후에는 아버님하고 함께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식당 일은 당분간 사람을 쓰고요. 됐다.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내가 거기 가 있으면 민폐 아니겠니? 에이, 주한이 엄청 얌전해서 저 하나도 안 힘들게 애 키우는 거 아시잖아요. 무엇보다 저 아직 20대입니다. 팔팔해요. 아이, 네가 참 복덩이구나. 그런데 다친 건 엄마인데 나는 왜 부르냐? 어머? 부부가 언제나 함께 해야죠. 그리고 어머님 저희 집에 적어도 서너 달은 계실 텐데 그동안 아버님 식사는 누가 챙겨드려요? 제가 어머님 챙겨드리면서 아버님 식사도 봐드릴게요. 두 분이 오세요. 이 정도로 시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니 저도 아내를 예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친구들 만남도 싹 줄이고 아내만을 위해줬어요. 젊은 아내가 좋긴 한가 봐. 아주 활활 불타오르네. 유부남의 도리입니다. 조만간 둘째 생기겠다. 그럼 나야 좋지. 하지만 마냥 아내의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한 가지 있었어요. 아내의 모든 게 마음에 들었지만 그 한 가지가 꽤나 크게 마음에 안 들었죠. 아내가 어느 날 제게 황당한 요청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하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일주일에 하루? 당신만의 시간? 그래, 나만의 시간. 내가 일주일 내내 집에서 아이 보고 시간 날 때 식당 일 살피고 그것뿐이야? 얼마 전까지는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내가 다 들었잖아. 나 이제 고작 28살이야. 내 친구들 맨날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클럽도 다니고 한단 말이야. 당신하고 결혼은 했지만 나도 기본적으로 젊음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클럽 같은 곳에 다니고 싶다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만의 시간, 온전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렇게 하루 제대로 충전을 해야지 나머지 6일을 최선을 다해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살 수 있다고. 동굴이 필요하다는 뜻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이가 2살쯤이 되었을 때 아내가 제게 말한 것이었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보러 오는 아내 친구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아내와는 달리 한참 젊음을 뽐내며 자유롭게 사는 친구들이었죠. 그 친구들을 보면 아내가 어리긴 어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아내가 저를 만나 이른 나이에 임신을 하고 집에 묶여 사니 저도 그게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요구를 흔쾌히 승낙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일단 아침 7시부터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3시쯤 귀가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일체 제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는 물론 문자에도 절대 답을 하지 않았죠. 아이,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나만의 시간이잖아. 왜 방해를 해? 주한이가 열이 나서. 희열제는 뒀다 뭐해. 집 앞에 소아과도 있는데. 열 38도라고 문자 한 건 받았는데 그 정도면 별일도 아니었잖아. 아이, 그래도 당신이 엄마인데. 그럼 내가 그 문자 보고 당장 달려가서 계속 애를 봐야 돼?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꼭 그래야 돼? 일리는 있는 말이었어요. 아내가 흥분을 하며 열을 내자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아프니 아내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쉬는 날이라지만 자식이 아픈 것도 외면하나 싶었죠. 무엇보다 저도 할 말은 있었어요. 주말에 자신만의 날이라며 하루 쉬어버리는 아내였는데 그럼 저는 언제 쉴까요? 주 5일 일하고 주말에 저도 쉬고 싶은데 아내는 자기 혼자만의 날이라고 하면요. 전 뭐인가 싶었어요. 주말의 마지막 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당 받는 일용직 일도 저는 하고 있었거든요. 저야말로 충전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 참았어요. 가장의 무게라 생각했죠. 그러나 참지 못할 부분도 있긴 했어요. 어제 술 마신 거야? 아, 머리야. 좀 마셨어. 누구랑? 그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고 여자가 혼자 다니면 위험해. 그리고 당신 유부녀인데. 나만의 자유시간인데 지나친 참견은 하지 마시죠.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집을 나가기만 하면 만취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남편으로서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었죠. 게다가 아내의 주량을 잘 아는 저잖아요. 몇 잔 마셔서는 취하지 않는 아내가 만취할 정도라면 얼마나 술을 마시는 건가 싶었죠. 아내는 새벽이 되어도 전화조차 안 받았습니다. 뭐, 내가 밖에서 헛짓거리라도 할까봐 의심하는 거야? 저번에 친자 검사 사건 잊었어? 자꾸 그렇게 의심하면 의처증이다. 말 좀 가려서 해. 의처증이라니. 자기 아내가 밤새도록 술 마신다고 연락도 안 되면 당연히 걱정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자유시간을 갖더라도 연락이 되면 얼마나 좋아. 집에서도 걱정 안 하고. 내가 집안일을 못해? 아이를 못 키워? 시부모님을 봉양을 안 해? 나 정도면 100점이야, 100점. 그런데 단 하나, 나 숨 좀 쉬자고 자유시간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나도 좀 살자. 아내 말대로 다른 것들은 정말 100점이라고 할 만했죠. 결혼했을 때 초창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그 외침에 더 이상 살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미안하네. 다만 술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 요즘 험한 세상이니.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적당히 마실게. 그날의 작은 다툼에서 저는 또 두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언제나 궁금했어요. 대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무얼 하는지 의문이었거든요. 일단 그렇게 자유시간이 생기면 친구들을 만날 법도 한데 아내는 자신의 친구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는지 동네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푹 쉬러 친정집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의문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어쩌면 좋니?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아버지가... 엄마, 울지 말고 제대로 말 좀 해봐요. 아버지가 왜요? 그때가 추운 한겨울이었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식당에 나가셨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만 거였죠. 아빠가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단숨에 달려갔어요. 다행히 새벽에 지나가던 환경미화원 분에게 일찍 발견이 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하지만 생명에만 지장이 없을 뿐 일상에는 큰 장애가 뒤따랐어요. 얼굴이 마비가 되어 표정은 일그러졌고 말은 어눌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반신 쪽에도 마비가 생겨 다리를 X자로 꼬고 있거나 발목이 이상하게 굽혀져 있었기에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살아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천만 다행이다. 엄마는 정말 아빠 잘못되는 줄 알고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그 환경 미화원 분이 정말 은인이시지. 며칠 전에 찾아뵙고 사례도 해드렸어. 그래 잘했어. 그분 아니었으면 네 아빠 그 추운 길바닥에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하더라. 얼마나 감사한 분이니. 그나저나 이제는 식당 일이 걱정이야. 요즘 감염병 사태로 영업도 잘 못한다면서. 그래, 가뜩이나 어려운데 장사도 못하게 하니까 그나마 배달 주문으로 어찌저찌 버티고는 있는데 네 아빠까지 저렇게 되니 큰일이구나.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 그래, 잘못하면 식당 문 닫을지도 모르겠어. 저희 집 식당은 동네 주민뿐 아니라 국도변에 있어서 외지인 상대로도 영업을 하던 식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감염병 사태가 터지자 영업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배달 주문이라고 해봐야 작은 동네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큰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인생을 바쳐 일궈왔던 식당 자체가 폐업을 하게 될 판이었죠. 엄마와 누나와 식당 운영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더군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아내가 무슨 꿍꿍이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하여간 아버지 식당 운영에 당장 문제가 생기니 저는 제가 일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아버지가 하던 일을 대신했어요. 일단 식당 폐업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식당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아버지의 상태도 큰 호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좋다 보니 엄마가 혼자서 아버지 병간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제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다쳤을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요. 아버님, 나한테 맡길 생각 죽어도 하지 마. 나 이제 안 해. 저번에는 어머님 병수발했지만 아버님은 못 해드려. 그런 줄 알아. 해달라고 부탁도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까 좀 섭섭하다. 갑자기 이전과는 확 다르게 변한 듯한 아내였어요. 생글생글 웃으며 저희 부모님을 대하던 모습도 한순간에 싹 사라졌죠. 결국 아버지 병간호는 누나가 나서서 했어요. 친정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누나가 고생을 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형이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매형이 입원한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아버지는 엄마가 맡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식당 일을 하며 아버지 식당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역시나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당혹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시간이 하루는 너무 짧아. 이제부터 일주일에 3일은 4시간이야. 알았지?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잠도 못 자고 식당에 매달리고 있어. 비상이라고. 그럼에도 당신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일절 안 하잖아. 그런데 이제는 3일이나 사라지겠다는 소리야? 나 우울증이야. 그래서 나도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착각하지 마. 당신한테 허락 구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뭐라고 하던 변하는 거 없어. 아내가 일주일 중 3일이나 자리를 비운다면 그 3일 동안 제가 아들 주환이를 봐야 했습니다. 가족 중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시 식당 일 때문에 하루 4시간을 자며 일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그 시기에 저런 통고를 하고야 말았죠. 아버지가 쓰러지고 집안이 흔들리자
아내가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당시에 들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 있던 부모님이었는데 감염병 사태와 아버지의 뇌졸중으로 한순간에 망해버렸으니 그 때문에 아내가 변한 건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통보한 것처럼 바로 일주일에 3일을 연달아 사라지더군요. 그것도 아들을 집에 두고는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저대로 식당 일 때문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바빴는데 아내마저 저렇게 행동하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결국 저희 집 근처에 살던 제 오랜 친구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제 사정을 들은 친구의 아내가 제 아들을 봐주겠다고 했죠. 그분도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감염병이 심했던 때라 가족이 아닌 타인을 집에 들이고 계속 봐준다는 게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엎드려 절이라도 하며 감사하다고 하고 싶었어요. 아내는 그렇게 우울증을 주장하며 3일을 내리 놀러 다니기 시작했죠. 우리 부부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내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도 아내는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대체 아내가 갑자기 변해버린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내가 일주일 중 3일만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힘들게 식당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바로 뻗어서 잠들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일하다가 다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내가 없더군요. 아파서 잠을 못 청하고 아침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제 아내가 조용조용 들어오는 것이 제 귀에 들렸죠. 그런데 그날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일부러 잠을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더니 새벽이 될 즈음 조심조심 집을 나가는 아내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쯤 되니 아내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4살이었기에 밤잠을 길게 자긴 했지만 아직 아이는 아이였죠. 엄마의 손이 한참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까지 두고 몰래 도둑 고양이처럼 집을 나가는 아내가 너무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거 알고 있다면서 어딜 가는지요? 당시 아내는 외출 후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지 술 냄새와 함께 살짝 취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의처증이야. 그치? 내 아내가 새벽마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나가는데 어딜 가냐고 묻는 게 의처증이라고?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당신은 대체 어딜 가는 건데? 당신 뭐 볼 거 없잖아. 유일하게 볼만했던 당신 집안도 이제 망해가는 것 같고, 안 그래? 뭐? 안 망했어. 내가 안 망하게 할 거라고. 그래, 그러시든가. 그런데 그건 당신 희망사항이고, 안 그래? 어쨌거나 망하기 직전인 건 맞잖아. 그래서 이 대위기에서 날 구해줄 방법을 찾고 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예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혹시 당신 일 나가는 거야? 그런 푼돈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니? 나중에 말해줄게. 다 때가 되면 당신도 알 수밖에 없어. 아내는 그렇게 이상한 말들을 하더니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아내가 숨기는 게 대체 무엇인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전 아내가 꾸미고 있던 엄청난 짓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물어도 아내는 그 이후 조개가 입을 닫은 것처럼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죠. 내가 의처증이라고? 그래 오냐. 내가 의처증 해주지 뭐. 몰래 따라가주마. 아내가 대체 새벽마다 어디를 가는지 미치도록 궁금했던 저는 결국 아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지고 나갈 것이 뻔했기에 전날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오토바이를 빌려두었어요. 그리고 아들 주한이도 미리 누나 집에 맡겨두었죠. 대체 무슨 일인데 요즘도 올케하고 사이 안 좋아? 좋아. 엄청 좋아. 그래서 단둘이 있을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누나, 우리 주한이 좀 부탁할게. 그리고 그날도 식당 일 때문에 힘든 것처럼 연기를 하며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코 고는 소리도 내면서요. 아내도 참 어지간하더군요. 자기 아들이 집에 없는데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누나 집에서 있고 싶어 해서 하루 맡겨두었다는 변명까지 준비해뒀는데 말이죠. 그리고 밤 12시쯤이 되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우리 집 층에 왔다는 소리가 날 즈음 저도 침대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냅다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하니 아내 차가 빠지는 게 보였죠. 저도 미리 준비해둔 친구 오토바이에 올라타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가는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든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아내의 외도였죠. 그것 외에는 생각날 게 없었습니다. 좋아, 김미진. 내가 제대로 엎어주마. 아내는 차를 몰아 한참을 달리더군요. 그렇게 아내가 도착한 곳은 옆 동네 외곽에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흔히들 러브호텔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이었죠. 아내가 그곳에 주차를 하자 제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화도 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저 최종 확인 차원에서 아내를 미행한 것이었죠. 무엇보다 상대 남자가 누군지 무척이나 궁금하더군요. 아내는 모텔에 도착한 후에도 한참 차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자를 기다리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차가 모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어서 차에서는 어떤 남자가 내렸고 아내는 그 남자를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서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가로등 조명으로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뭐야? 아이, 저놈이 왜 여기 있어?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있던 저였는데 상상치도 못할 남자의 등장에 심장이 심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내연남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내의 내연남을 확인하며 달려가 한 대 패주고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겠다는 생각도 까먹고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의 내연남은 다름 아닌 제 중학교 동창이었던 놈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내하고 전혀 접점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놈과 아내가 바람이 났을까 의문이었어요. 무엇보다 그 동창 놈은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난 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체념하고 당사자 연놈들에게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안 하면 금 나와라 뚝딱처럼 주먹으로 그 동창 놈을 두드려줄 생각으로 아내와 아내의 내연남에게 다가갔어요. 새벽에 어딜 그리 급하게 가나 했더니 님도 보고 뽕도 따러 가시는 길이었구만. 뭐야? 당신 설마 나 미행한 거야? 민준? 홍민준? 야, 민준아, 그게 지금 이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다 오해야. 오해? 무슨 오해? 그래, 내가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입으로 말해봐. 내가 미진 씨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건 그건... 그만해.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마요, 진남씨. 맞아.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야. 나 진남씨 사랑해. 이제 당신한테 더 이상 애정 없어. 아니, 애당초 당신한테 애정 느낀 적 없어.
지금 너 바람났다고 자백하는 거 맞지? 이게 네가 말한 위기 극복 방법이었냐? 왜? 안 돼? 그러게, 누가 집안 망하래? 당신 볼 거라고는 그나마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장남 정도였는데 지금은 망해서 거지된 노부모 모셔야 하는 장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당신 집안 싸그리 망했잖아. 틀려? 배가 침몰하는데 그럼 미쳤다고 같이 침몰하니? 나 이제 진남 씨랑 살 거야. 진남 씨는 당신하고 달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결국 돈이 문제였던 거였어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에게 잘했던 것도 돈을 보고 잘하는 척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의 뇌졸중과 감염병 사태로 저희 집이 기운다고 생각한 아내는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갈아타기를 한 거였죠. 그리고 그게 제 동창 조진남이었고요. 저는 아내의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아내가 진짜 사람을 제대로 잘못 골랐거든요. 와, 야, 올해 들었던 이야기들 중 가장 웃기다. 너 때문에 진짜 아주 크게 웃어본다. 그래, 이혼하자. 위자료나 잘 준비해도 부자하고 재혼하니까 위자료 딸이 껌값 맞지? 그래, 그깟 푼돈 얼마든지 주마. 거렁뱅이 새끼야. 슬쩍 아내의 내연남이자 제 중학교 동창 조진남이를 보는데 가운데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군요. 사실 진남이가 동네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있어요. 그놈이 젊어서부터 하던 게 유부녀를 상대로 하는 사기였거든요. 부자인 척하면서 이 여자 건들고 저 여자 건들고 다니던 동네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놈이었죠. 유독 유부녀만 건드는 정말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 아내를 잘못 건드려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다가 도망을 간 게 수년 전이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아마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런 방식으로 유부녀들을 꼬셔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고향 동네에 왔나 본데 이번 피해자는 바로 제 아내였던 거죠. 아니, 피해자도 아니네요. 그저 미끼를 문 멍청한 금붕어 정도로 수정할게요. 아무튼 제 아내는 조진남 저놈이 엄청 부자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주 제 앞에서 당당하더군요. 아마 그랬겠죠. 조진남 레파토리가 유부녀에게 푹 빠진 재벌 3세 행세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모텔 앞에 세워져 있는 진남이의 고급 외제차를 보니 딱 감이 오더군요. 물론 조진남이 달마다 비싼 돈을 들여 렌트를 한 차겠죠. 그 돈은 골빈 유부녀들한테 뜯어내고요. 멍청한 제 아내는 그것도 몰라볼 정도로 지능이 무척이나 낮았더군요. 저는 돌아서며 다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 내가 두 가지를 깜빡했네. 먼저 미진아, 야, 끝난 마당에 하나만 묻자. 우리 처음 잔 날 그거 네가 나 덮친 거 맞지? 나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 그래, 맞다. 그런데 지금 이 판국에 그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가 끝났다는 게 중요하지. 이혼 서류 당장 보낼 테니까 바로 도장 찍어라. 알았냐?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너 진짜 나무늘보처럼 생겼어. 내 취향 전혀 아니야. 야, 그리고 진남이 너. 저는 조진남에게 걸어가서는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턱주가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조진남이 힘없이 쓰러져 굴러가더군요. 어쨌거나 너도 유부녀 건드린 값은 해야지. 너도 위자료 준비해라. 당신 깡패야? 사람을 때리게. 진남씨, 어머, 어쩜 좋아. 저는 아내가 떠들거나 말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밤바람을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누나 집에 있을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더군요. 그리고 저런 여자에게 속아왔던 제 인생도 참 불쌍했고요. 열불나서 다음날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할 것도 없었죠.
아내가 처음부터 가져온 것도 없었고 저와 사는 동안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아내에게 위자료만 듬뿍 청구했어요. 아내는 순순히 합의를 하더군요. 아내는 아이의 양육권도 한치의 고민도 없이 포기해버렸어요. 어차피 목적을 가지고 임신을 했던 아내였으니 사용 용도가 끝나버린 것처럼 아이조차 냅다 팽개쳐버리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역겹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혼의 이유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내가 어떤 짐승 같은 인간인지 다들 알아야 했으니까요. 역시나 작은 동네이다 보니 아내의 모든 지인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것도 빠르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조진남 그놈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너 알던 사람들도 다들 네가 어떤 여자인지 알게 됐는데 넌 조금도 부끄럽지도 않나 봐. 어쩌라고. 전혀. 어차피 이제 평생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나 진남 씨랑 하와이 가서 살 거야. 당신 같은 패배자들은 오기도 힘든 곳이지. 안 그래? 하하. 거기에서 살 건데 일단 촌동네 소문이 뭐가 무서울까나? 아내는 정말 조진남을 믿더군요. 그래서 자신의 평판이 박살나도 아내의 친부모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내를 버리려고 해도 그녀는 울지 않았죠. 하지만 얼마 안 가 아내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주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딱 한 달 뒤, 제 아내 김미진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커지기 시작하자 조진남이 제 아내 김미진을 두고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당신 다 알고 있었지? 그 자식 사기꾼인 거 다 알았지? 유명한 놈이야. 유부녀 킬러로 유명하거든. 그런데 왜 말 안 해줬어? 대체 나한테 왜 말 안 해줬냐고. 내가 왜? 네가 그 놈한테 당하든 인생 막장으로 가든 내 알바냐? 그리고 위자료 잘 준비해. 그리고 아이 양육비도 매달 잘 준비하고 하루라도 늦으면 내용 증명 날아가고 이어서 소장도 날아갈 거야. 그래도 늦어지면 네가 가진 모든 통장 압류 신청할 거고 인생 제대로 피곤해지게 만들어줄게. 내가 그 돈이 어딨어. 몇 푼 모아둔 것도 다 조진남 그 새끼가 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야. 나 진짜 한 푼도 없는 거지라고. 내가 알바냐고. 분명 말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제발 그러지 마.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 그렇게 나 벼랑 끝으로 내몰면 나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내 알바 아니야.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고향 동네가 불편했는지 어느 날 아무도 아는 곳이 없는 지역으로 도망가듯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게 빌면서 했던 말처럼 죽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살아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경고가 무서웠는지 다달이 제게 돈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감염병 사태도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하던 가게를 2층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베이커리와 커피를 함께 파는 큰 카페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몸이 많이 좋아지시긴 했지만 이제 본인이 식당 운영은 어려우니 제가 하고 싶은 곳으로 리모델링해서 열어보라고 하셨죠. 돈은 모두 부모님께서 대주셨어요. 수십 년간 맛집으로 유명했던 식당을 운영하셨으니 당연히 모아둔 돈도 많으셨죠. 이제는 전 아내가 된 김미진 씨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시부모님께서 식당 문을 닫을 상황이 되자 시댁이 모두 망한 거라 착각을 한 거였죠. 욕심만 많고 멍청하기는 이를 데 없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식당을 증축하고 새로운 가게를 재오픈한 날 가게 사진을 멋지게 찍어 전 아내 김미진 씨에게 보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어디 한번 배 아파 죽어봐라 라는 심정으로 보냈죠.
이혼 후 한 번도 답을 안 하던 아내가 웬일로 답장을 하더군요. 당신 성공했네? 그 문자를 끝으로 저는 전 아내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계속 보며 살 이유도 없기에 홀가분하네요. 아들은 이제 8살이 되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네요. 비록 아들의 친모는 이상하고 정신 나간 여자였지만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조금은 특이한 방법으로 제게 찾아온 천사라고 생각해요. 조카가 본격적으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누나는 계속 좋은 사람이 있다고 저를 엮으려고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재혼의 생각이 없기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언젠가 누군가 정말 좋은 인연이 제게 다가올지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